그러자 정부로부터 그에게 발송된 최후의 통고는 그가 48시간 안에 혁명군을 이끌고 동부 국경지대로 철수하지 않는다면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을 총살시키겠다는 협박이었다. 그의 참모장으로 임명된 로케 카리느세르 대위가 난감해하는 기색으로 그 전보를 보여주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이외의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오, 이런 대단하군. 이제 마콘도에도 전신국이 생긴 모양이야. 통고에 대한 그의 회답은 단호했다. 그는 3개월 이내에 총사령부를 마콘도로 옮길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마콘도를 점령한 그때까지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동안 포로로 잡힌 모든 정부군 가운데 장군들부터 차례로 총살시킬 것이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와 같은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로부터 3개월 후 그가 약속한 대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마콘도에 입성할 때 늪지대까지 마중 나와 가장 먼저 그를 껴안은 사람은 바로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이었다. 집안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르슬라는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드와의 그녀의 첫 딸, 그리고 아르카디오가 총살된 지 5달 만에 낳은 쌍둥이를 데려다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르카디오의 유언과는 달리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드는 첫 딸의 이름을 레메디오스라고 지었다. 아르카디오도 딸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녀의 주장이었다. 우르슬라라는 이름은 좋지 않아요. 이 이름을 붙여주면 평생 고생을 면치 못할 거예요. 쌍둥이들의 이름은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와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라고 붙여졌다. 아이들은 모두 아마란타가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작은 나무 의자들을 설치하고 이웃 아이들까지 모아 타가소를 차렸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마콘도로 입성할 때 요란한 폭죽소리,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합창이 그를 반겨주었다.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키가 후리후리한 아우렐리아노 호세는 혁명군의 장교복을 입고 군대식 경례로 그를 영접했다. 그러나 좋은 소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도망을 치고 1년 후 호세 아르카디오와 레베카는 아르카디오가 지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총살 집행을 그가 제지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집은 광장 쪽으로 면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방울새의 둥지가 3개나 달려있는 아몬드 나무 그늘에 지은 커다란 집에는 현관과 4개의 창문이 있었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한 모스코테 집안의 4자매와 레베카의 친구들은 베고니아가 늘어선 발코니에서 하다가 몇 년째 중단된 뜨개질을 그 집에서 다시 시작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보스파 정부로부터 그 권리를 인정받은 몰수한 땅에서 여전히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 오후 2연발 엽총을 메고 사냥개를 몰고서 자기가 탄 말 한 장에 사냥한 토끼를 꾸러미로 엮어 매달고 돌아오곤 했다. 폭풍우가 몰려올 듯한 9월의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식탁을 향해 자기가 돌아왔노라고 레베카에게 소리친 뒤
마당에 사냥개들을 묶어 놓았다. 그리고는 나중에 소금의 절이라는 뜻으로 잡아온 토끼들을 부엌에 걸어놓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침실로 들어갔다. 레베카는 뒷날에 증언해서 그때 자기는 화장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딘지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지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으므로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의 사건은 마콘도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유일한 사건이었다. 호세 아르카디오가 침실 문을 닫는 순간 권총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던 것이다.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려 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그 피는 계속 이어져 거실을 가로질러 바깥으로 나오더니 울퉁불퉁한 테라스를 곧장 지나 층계로 흘러내렸고 보도를 지나 터키인 거리로 뻗어나갔다. 그리고는 다시 길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았고 다시 왼쪽으로 휘어돌아 곧장 부엔디아 집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닫혀있는 집 대문 밑으로 스며든 피는 깔아놓은 양탄자를 적시지 않으려는 듯 벽 아래쪽을 따라 응접실과 거실을 지나 식당 테이블을 피해가느라 크게 원을 그리기도 하면서 베고니아가 줄지어 선 발코니 쪽을 지나갔다. 그리고는 아우렐리아노 호세에게 산수를 가르치고 있는 아마란타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의자 밑으로 해서 광을 지나 우르슬라가 빵을 만들기 위해 36개의 달걀을 깨트리려고 하는 부엌에까지 이르렀다. 맙소사, 이게 뭐야? 우르슬라가 소리쳤다. 그녀는 피가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핏자국을 거슬러 따라갔다. 먼저 광을 지나고 아우렐리아노 호세가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3은 9이라는 식으로 장단에 맞춰 외우기를 하고 있는 베고니아 화분이 늘어선 발코니를 지나 거실과 응접실을 통과해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 터키인 거리를 지났다. 그녀는 자기가 빵을 구울 때 입는 앞치마와 집안에서 신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핏자국을 따라가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광장으로 나선 뒤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집으로 들어가 침실 문을 열었다. 그러자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밀려들었다. 우르슬라는 방바닥에 벗어놓은 각방 위에 엎어져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호세 아르카디오를 보았다. 그의 몸 어디에도 상처는 없었으며 흉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시체에서 풍기는 화약 냄새도 가셔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시체에 비누를 칠해 수세미로 씻어내기를 3번이나 한 다음 소금과 식초로 문질렀으며 다시 재와 레몬으로 씻었고 마침내 양잿물을 풀어 넣은 통에 시체를 6시간이나 담가두었다. 사람들이 너무 세게 문지르는 바람에 시체의 피부 위에 새겨진 문신의 무늬가 거의 지워질 지경이었다. 그랬음에도 화약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후추와 카민 씨앗과 월계수 잎으로 시체를 감싸고 약한 불에 하루 종일 삶았으나 시체가 흐물거리며 썩기 시작하여 서둘러 매장을 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안쪽에는 철판을 대고 강철 나사못으로 조인 길이 6피트 반, 너비 4피트 특수관에 그의 시체를 넣었지만
장례 행렬이 지나간 거리에는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간이 부어 배가 북처럼 솟아오른 니카노르 신부는 병상에 누운 채 그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이로부터 주민들이 몇 달에 걸쳐 무덤 둘레에 담을 쌓고 그 사이에 재와 톱밥과 생석회를 다져 넣었지만 여러 해 동안 무덤에서는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바나나 회사의 건축 기사들이 콘크리트로 무덤을 덮어버린 다음에야 겨우 그 냄새는 사라지게 되었다. 주민들에 의해 시체가 밖으로 운반되자마자 레베카는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무너뜨릴 수 없는 두꺼운 은둔의 껍질로 쌓여 산채로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그녀가 집 밖으로 나온 것은 딱 한 번. 유태인 방랑자들이 이 마을을 찾아들며 몰고 온 찌는 듯한 무더위에 새들이 창문을 뚫고 집 안으로 들이치던 때였다. 그녀는 이미 늙은 모습으로 녹슨 은빛 신발을 신고 작은 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본 것은 그녀의 집 문을 부수고 침입하려는 도둑을 그녀가 단 한 발의 총탄으로 쏘아 죽였을 때였다.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그녀의 하녀이자 다정한 친구인 아르헤디나 외에는 없었다. 언젠가 레베카가 그녀와 사촌뻘이 된다는 어느 주교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지만 그 편지에 회답이 왔는지의 여부는 아무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차츰 그녀의 존재를 망각했다. 비록 승전의 영광을 안고 개선하기는 했지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그다지 신명이 나지 않았다. 정부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후퇴해버렸으며 이로 인해 자유파 진영은 허전하기 짝이 없는 승리의 환상에 사로잡혔다. 혁명군 가담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특히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5,000명이 넘는 부하를 거느리고 해안 지역에 두 주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앞쪽으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에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했다. 은근한 혼란이 지속되었고 사소한 일도 뒤틀려버리기 일쑤였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정부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성당 종탑에 복구공사 명령을 내렸을 때 병상에 누워있던 니카노르 신부의 탄식이 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야. 기독교를 보호해야 할 정부군은 성당을 파괴하고 자유파는 복구를 하겠다니. 아우렐리아 부엔디아 대령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몇 시간씩 전신국에 들러앉아 다른 지역의 지휘관들과 교신을 했지만 전투가 불리한 가운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보고만 받을 뿐이었다. 때로 자유파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들뜬 기분으로 포고를 하기도 했지만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지역의 형세를 지도 위에서 살펴보면 그의 군대는 점점 밀림지대로 몰리며 말라리아 모기와 싸워야 하는 형국으로 현실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자꾸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건 시간 낭비에 불과해.
그는 장교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 자유파라고 자처하는 야비한 놈들이 의원 자리나 하나 얻어볼까 하고 정부의 눈치나 보고 있는 판에 우리는 쓸모없이 시간이나 죽이고 있는 꼴이 아니냔 말이야. 그는 예전에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죽음의 의미를 새겨보던 그 방에 그물칠대를 걸고 누워 밤새 뒤척이며 상상의 밤을 보내곤 하였다. 추운 겨울 아침, 대통령 관저를 물러나온 변호사들이 새벽의 추위를 쫓느라 외투에 깃을 세우고 몸을 움츠리고 손을 부비며 무엇인가 귀옛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음침한 술집으로 몰려가 몸을 녹이며 대통령이 그렇다고 했을 때의 의미와 아니라고 했을 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지며 대통령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섭씨 35도의 무더위와 모기에 시달리며 서서히 동이 터오는 새벽을 맞이하노라면 그는 부하들에게 차라리 바다에 몸을 던져 몽땅 빠져 죽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싶어졌다. 이렇듯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움을 겪고 있던 어느 날 밤, 그는 마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필라르 테르네라를 불러들여 카드점을 쳐달라고 주문했다. 입조심을 해야겠군. 카드를 3번이나 펼치고 추스리고 한 끝에 그녀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정계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 입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틀 후 누군가가 블랙커피 한 잔을 당번 병사에게 주었다. 당번 병사는 그 커피를 다른 병사에게 주었고 그 병사는 다시 다른 병사에게 건네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커피는 마침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집무실까지 오게 되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커피를 부탁한 기억은 없었지만 눈에 띄는 곳에 놓여 있는지라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마셨다. 그러나 그 커피 속에는 말 한 마리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분량의 스트리크닌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집으로 옮겼을 때 그의 몸은 웅크러진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혓바닥을 이빨 사이에 빼물고 있었다. 우르슬라는 그를 소생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구토제를 먹여 위를 깨끗이 훑어낸 다음 그를 따뜻한 담요로 싸고 이틀 동안 계란 흰자위를 먹였다. 독 기운으로 달아올랐던 그의 체온이 차츰 정상으로 회복되고 나흘 만에 그는 죽음의 고비를 벗어났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으나 우르슬라와 장교들의 만류로 일주일 동안을 더 누워 있어야만 했다. 이때 그는 우르슬라에게 건네준 자기의 시가 불태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르슬라가 말했다. 그날 밤 그것을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을 붙이려다 생각을 했지. 내 시체가 집으로 돌아올 때를 기다려 없애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야. 회복기 동안에 어찔어찔한 머리로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레메디우스가 아끼던 낡은 인형들에 둘러싸여 그 시를 읽으며 과거로 흘러가 버린 자기의 소중했던 시절들을 회상했다. 그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전쟁의 운명을 헤아리는 일상에서 몇 시간씩 틈을 내어 죽음의 심연을 헤매이던 그의 경험담을 시의 운율에 실었다. 그럴 때면 머릿속은 투명하게 맑아져 시에 담긴 일들을 되짚어보며
현재의 일들을 명료하게 따져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에게 물었다. 이건 친구로서 물어보는 거라네. 자네는 왜 지금과 같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나? 글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나? 오직 위대한 자유파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그가 대답했다. 싸우는 이유가 그렇게 분명하니 자네는 행복한 사람이군. 그렇다면 내 경우는 어떨까? 우습게도 나는 자존심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건 뭔가 잘못되었군.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이 말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친구의 놀란 표정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옳은 얘기야. 하지만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는 친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다시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는 목적 없는 전쟁을 하는 자네보다 나을지도 모르지. 그는 자신이 말한 자존심 때문에 자유당의 지도자들이 그를 산적으로 규정지었던 일을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처리할 때까지 국내의 어떤 군사 집단과도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소한 감정만 해소된다면 전쟁의 발발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는 몸이 회복되는 동안 생각을 정돈했다. 그리고 그는 우르슬라를 설득하여 숨겨둔 돈과 상속재산을 받아냈다. 그는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에게 마콘도의 행정 및 군사의 통치 권한을 위임한 뒤 국내의 다른 반란군들과 접촉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가장 친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우르슬라에게도 한가족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약하고 수줍음이 많은 데다 마음씨가 선해 정치보다는 전쟁에 더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는 정치 고문들은 난해하게 짝이 없는 이론을 들먹거리며 그를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는 마콘도의 전원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황금 물고기를 만들며 여생을 보내려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그는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우르슬라의 집에 찾아가 점심을 같이 했다. 그는 아우렐리아노 호세에게 총기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초보적인 군사훈련을 시켰으며 우르슬라의 허락하에 그에게 몇 달 동안 군대 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강인한 정신을 길러주기도 했다. 헤리넬도 마르케스는 몇 년 전 그가 젊었을 때 아마란테에게 사랑을 고백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아마란타는 피에트로 크레스피에 대한 짝사랑으로 속을 태우고 있었으므로 그의 고백을 코웃음으로 받아 넘겼다. 헤리넬도 마르케스는 기다려야만 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던 때 그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 첫자를 삼배 손수건에 수놓아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편지를 아마란테에게 보냈다. 그리고 손수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도 함께 보냈다.
일주일 후 아마란타는 손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돈과 함께 가져왔다. 그들은 감옥에서 만나며 시간에 걸쳐 지난날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당신과 결혼하겠어.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자 헤리넬도 마르케스가 말했다. 아마란타는 그의 말을 듣고 웃어버렸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그의 생각이 떠올랐으므로 그녀는 지난날 피에트로 크레스피에게 품었던 정열을 그에게 되살려 보려 했다. 포로들의 면회가 허용되는 토요일이 되면 그녀는 헤리넬도 마르케스의 집을 찾아가 그의 부모를 모시고 면회를 하러 갔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우르술라는 부엌에서 아마란타가 빵 굽는 가마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잘 구워진 비스킷을 골라 수놓은 손수건에 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와 결혼하지 그러니? 우르술라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만한 사람도 흔치 않단다. 저는 남자를 구하러 쫓아다니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란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비스킷을 갖다 주려는 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헤리넬도는 머지않아 총살을 당할 거예요. 그게 좀 안 됐다 싶어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아마란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했지만 이 무렵 정부에서는 반란군이 리오하차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을 총살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포로들의 면회는 중단되었다. 아마란타는 그 소식을 접하고는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었다. 자기의 무심한 말이 그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여겨져 레메디오스가 죽었을 때와 똑같은 죄책감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우르슬라가 아마란타를 위로했다. 우르슬라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의 총살을 막을 것이라고 타일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헤리넬도 마르케스의 기분을 좋은 방향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우르슬라는 예상보다 빨리 그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헤리넬도 마르케스가 행정 및 군사권을 위임받고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그를 한가족처럼 따뜻히 맞이했다. 그리고는 가능한 한 그를 집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며 유쾌한 말만을 던지며 그가 아마란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살아나기를 기원했다. 우르슬라의 바람이 성사될 듯이 보였다. 점심을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는 날이면 헤리넬도 마르케스는 아마란타와 같이 뜰악을 산책하거나 베고니아가 놓인 발코니에서 중국식 장기를 두곤 했다. 우르슬라는 그들에게 과자와 커피를 자주 갖다 주는가 하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돌보았다. 아마란타는 내심 이미 식어버린 예전의 정열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초조한 심정으로 그와 함께 점심을 먹고 중국식 장기를 두는 날을 기다렸다. 과거의 열정을 추억하게 하는 이 용감한 군인이 가느다랗게 떨리는 손으로 장기의 말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 버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작 헤리넬도 마르케스가 청혼을 해오자 아마란타는 그의 청을 거절하고 말했다. 나는 누구하고도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당신하고는 더욱 싫어요. 당신은 아우렐리오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가 남자라서 결혼할 수 없으니까 대신 나와 결혼하려 한다는 거 알아요. 헤리넬도 마르케스는 인내심이 많은 남자였다. 나는 결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
언젠가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반드시 오고 말 거요. 그 뒤로도 그는 계속 그녀를 찾아왔다. 그러나 아마란타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소리 죽여 흐느끼며 우르슬라에게 전쟁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알려주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그 충동을 억제하고 있었다. 이 무렵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2주일마다 한 번씩 자세한 정보를 마콘도에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르슬라가 그녀 앞으로 온 그의 편지를 받아본 것은 그가 마을을 떠난 지 8달이 지나서였다. 특별 전령을 보내 전달하게 한 편지 봉투 속에는 정성을 들인 그의 필적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만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니 그동안 잘 보살펴드리기 바랍니다. 우르슬라는 크게 놀랐다. 아우렐리아노의 말이라면 틀림없을 거다. 어떤 예감이 떠오른 게지. 그녀는 사람을 시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를 그의 침실로 옮기게 했다. 그의 체중은 본래 많이 나가는 데다 오랜 세월 밤나무 밑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어나 7명의 장정이 달라붙었어도 꼼짝을 하지 않아 결국 질질 끌다시피 해서 침대까지 옮길 수밖에 없었다. 햇볕에 타고 비바람에 씻긴 거구의 노인이 숨을 쉬자 침실의 공기는 부드러운 버섯과 꽃가루 냄새와 들판에서 스며든 온갖 냄새가 뿜어져 나와 텁텁해졌다. 다음날 아침 그는 어디로 갔는지 침대가 비어 있었다. 우르슬라가 집안을 두루 살펴본 다음 밤나무 밑으로 가보았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끄는 대로 순순히 방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는 어떤 일에도 무관심해진 듯했다. 그가 밤나무를 찾아간 것도 특별히 그러고 싶어서라기보다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다. 우르슬라는 그의 시중을 정성껏 들었다. 그에게 손수 식사를 시켜주고 아우렐리아노의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프루덴시오 아길라 한 사람뿐이었다. 죽음의 세계에서도 진행되는 노쇠 현상으로 거동을 하기가 거의 힘든 몸으로 프루덴시오 아길라는 하루 2번씩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를 찾아왔다. 그들이 주로 싸움닭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제 소용없게 된 승부의 쾌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 맞는 일요일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하여 싸움닭 사육장을 만들기로 했다. 그의 몸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자기는 알지 못하는 전장에 나가 있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실은 프루덴시오 아길라였다. 프루덴시오 아길라가 돌아가고 난 뒤 혼자 남겨진 동안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끝없이 연결된 방들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면 자기의 것과 똑같은 머리 쪽에 쇠장식이 붙은 침대와 등나무 흔들의자가 놓여 있고 뒷벽에 성모 마리아 그림이 붙어 있는 방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방을 지나 다른 방의 문을 열면 먼저 본 것과 똑같은 방이 나타나고 다시 그 방을 지나면 또 똑같은 모양의 방이 나타나는 식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환상 속을 걸었다. 그는 연속되는 그 방들을 지나다니는 게 즐거웠다. 사방에 거울이 부착된 복도를 지나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는 동안
프루덴시오 아길라가 와서 그의 어깨를 치면 그제서야 그의 방황은 끝이 났다. 그러면 그는 이제까지 지나왔던 방들을 되짚어 현실 속의 자기 방으로 돌아와 프루덴시오 아길라와 만나는 것이었다. 침실로 옮겨진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중간쯤에 있는 방을 지나고 있을 때 프루덴시오 아길라가 그의 어깨를 쳤다. 그는 그 방이 현실 속의 자기의 방이라고 착각하고 그곳에 머물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가지고 그의 방으로 가던 우르술라는 복도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작달만한 키에 통통한 몸집이었으며 검은 옷을 입고 엄청나게 큰 검정 모자를 눈까지 내려쓰고 있었다. 맙소사, 난 메르키아데스인 줄 알았어. 우르술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불면증이 마을을 휩쓸기 직전 떠나간 뒤 소식 한 장 없던 비지타시온의 동생인 카타우레였다. 비지타시온이 그에게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를 묻자 그는 자기네 종족의 말로 대답했다. 폐하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요. 그들은 함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를 힘껏 흔들어보고 귀청이 떨어져라 소리를 치고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고 콧구멍 밑에 거울을 들이대보았지만 그는 영영 깨어나지 않았다. 목수가 그의 관을 짜기 위해 치수를 재는 사이 창밖에서는 노란 꽃들이 비가 내리듯 하늘로부터 쏟아졌다. 꽃비는 밤새도록 소리 없이 내려 지붕을 뒤덮었고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수북히 쌓여 마당에서 잠자던 가축들은 꽃무더기에 질식을 해버렸다. 아침이 되자 하늘로부터 쏟아진 엄청난 양의 꽃으로 인해 푹신푹신한 방석을 깔아놓은 것 같았다. 장례 행렬은 삽과 갈퀴로 꽃무더기를 헤치며 나아갔다.